아파트를 근사하게 평양에다 지어가지고 아침마다 눈 뜨면 평생 자기 자식, 형제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살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 끔찍한 일 아닙니까? 2,000명의 병사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사망했다는 게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이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대망신을 당한 거죠. 이거 푸틴이 안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30년 남짓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 또 연구자로서 일해왔고요. 북한을 한 50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러시아 특사가 김정은 옆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에서 방문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 대한 어떤 예우였던 것 같습니다. 또럼 서기장이 어쨌든 국가 원수급 인사고요. 반면에 메드베데프는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긴 하지만 푸틴의 그 오른팔 역할을 하는 2인자거든요. 지금 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럼 서기장을 김정은 바로 옆에 앉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이제 중국 국무원 총리인 이창 총리를 앉히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사실 이거는 김정은이 베트남 또럼 서기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 속사정이 있습니다. 또럼 서기장이 지난 8월 11일 날 서울을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외국의 국가원수와 첫 정상회담을 한 거였거든요. 서울에서. 또 우리 이제 내란 사태라든가 이런 거 이후에 처음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외교가 이렇게 복원되는 이런 자리에 이제 또럼 서기장이 온 건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2030년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를 1,500억 불까지 늘리자. 1,500억 불이 제가 보니까 208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미국의 그 관세 협상 투자 때문에 3,500억 불이 뭐 어마어마한 걸로 얘기하는데 1,500억 불도 한 베트남 관계에서 이게 적지 않은 거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어떤 상징하는 이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당시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가 10개나 체결이 됐는데 이 분야가 다 보면 방위산업, 원자력, 고속철, 신도시 이게 뭐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분야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또럼 서기장이 베트남이 한국하고 정말 너무 또 붙는 거 아니야 이런데 또럼 서기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래도 과거에 또 혈맹이었는데 또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이 공군 조종사라든가 이런 걸 파견해서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좀 챙겨야지 남북을 다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래서 아마 그 김정은의 열병식 초청에 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한 거고 반면에 이제 메드베데프를 조금 옆자리에 앉힌 거는 적당한 어떤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푸틴과의 약간 밀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에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줬고 또 2,000명이 넘는 북한군 병사가 숨짐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만 여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는데 푸틴은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좀 푸틴을 향해서 약간 좀 시위를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푸틴 특사 홀대설 해석은 타당한가요? 저도 사실 이 약간의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천안문에서 보여줬던 북중러를 평양판으로 재현한다면 김정은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호스트로서 그럴 수 있지만 양옆에 이창 중국 국무원 총리 그 다음에 메드베데프가 앉는 게 맞았겠죠. 메드베데프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한 20년 가까이 푸틴의 곁에 있으면서 권력 2인자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중러 나란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좀 뛰어났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 메드베데프 걔들은 좀 한 자리 옆에 물러나서 앉아도 괜찮아. 우리가 해준 게 있잖아. 러시아에 병력 보내고 2,000명 죽고 무기, 포탄을 1,200만 발이나 우리나 지원했는데 걔들이 뭐 별로 해준 거 없잖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의 경고와 불만. 푸틴 형님 정말 이러면 곤란합니다. 뭐 좀 화끈하게 도와줄 거 없고 이러더니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이 초기에 병력을 보내기 직전에는 뭔가 다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정찰 위성도 쏠 수 있게 해준다 이래서 작년 초에 김정은이가 올해 안에 정찰 위성 3개 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쐈어요. 대망신을 당한 거죠. 이거 푸틴이 안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성 20편 공개에 러시아 기술 개입설이 제기됐는데 실제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진영성 합참의장이 14일 날 국방위 국감을 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기술 이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우리 군 당국이나 한미 정보 당국이 화성 20형에 러시아 기술이 쓰였다는 어떤 징후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항의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거 안 줬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또 합참의장 정도 되는 분이 국방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런 무게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이거는 우리 군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 20형이 이전에 북한의 ICBM과 달리 중앙 기립형 텔을 쓰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텔이라는 게 이 큰 미사일을 이동하는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바퀴가 11축입니다. 그러니까 22개나 대형 바퀴가 달려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의 미사일을 이동시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장소에 이동을 하다가 발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 일으켜 세우는 장치가 중앙기립형이라는 게 가운데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펌프나 지렛대 같은 게 있거든요. 유압장치로. 이거는 러시아식이 많이 쓰이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두 개의 이런 받침을 이용해 가지고 밀어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이 중앙기립장치를 썼다. 이래서 이게 아마 북한의 화성 20형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그런 징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미정보당국 그리고 합참의장이 국방위에 보고한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이거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그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설비나 자재가 전달된 정황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관련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그런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일부 조립 현장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을 한미 정보 당국이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이 먼저 러시아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보면은 푸틴 입장에서는 내가 김정은한테 요청한 게 아니야. 김정은 제가 군대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병력 투입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거에서 본인이 좀 벗어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을 우크라이나전에 개입시킨 것 자체가 김정은의 요청, 요구에 의한 거였고 그것도 월 2,000불씩 북한군 병사들한테 주는 용병 형태의 파견이었다. 이런 것들을 아마 강조하기 위한 이런 것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푸틴 입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세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당연히 불법 침공이었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죠. 근데 뭐 지원해주는 푸틴의 편에 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벨라루시 대통령 정도? 거긴 뭐 원래 친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결국은 작년 10월 중순에 11,000명의 전투병력을 보냄으로써 푸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이런 심정이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건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가 해외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거를 과시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용병에 대한 어떤 월 2,000불의 급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징후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베이스가 아니라 진짜 러시아가 그 북러 협정 때 맺었던 루브라 체계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북러 간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이 지금 뭐 메드베데프 홀대설까지 나오는 이런 걸로 볼 때 뭔가 푸틴이 이게 어디 갔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마음이 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이 미흡한 부분, 김정은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선 긋는 그 푸틴식의 좀 화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 뭐 내가 원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와가지고 한 거 아니고 니들이 보낸 거잖아. 그럼 그거 북러 친선 이런 건데 뭘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뭔가 자꾸 바라니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전사자 유가족 위문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2,000명의 병사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사망했다는 게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이거든요. 이건 아마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걸 겁니다. 근데 북한군 지금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전에 얼마 가 있냐면 10월 중순에 11,000명을 보냈고 올 초에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14,000명 중에서 지금 2,000명이 죽었으면 병사 7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고요. 아무리 적어도 전사자의 한 3배에서 5배까지는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6,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했다는 건데, 그러면 북한군 투입했던 병력 대부분이 죽거나 다치는 괴멸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군 특수작전군, 우리로 말하면 뭐 특전사 병력 같은 병력이 가가지고 러시아가 빼앗겼던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이 김정은한테 엄청 뭐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2,000명의 전사자, 그리고 수천 명의 부상병들, 뭐 유해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됐습니다. 북한은 뭐 유해 송환하는 장면을 북한 TV로 막 내보내고 이러지만 그거 관 몇십 개 안 되거든요. 겨우 수습하고 나머지는 아마 현지에서 제대로 수습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한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했다가 죽어서 시신도 없이 대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유가족들, 특히 부모들로 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뭐 훈장을 주고 노동당에 입당을 시켜준다 이러니까 어떤 뭐 감사장 받고 김정은이 부른 자리에 가가지고 뭐 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이 클 거고, 부상당한 병사들, 치명적으로 팔다리를 잃거나 시력을 잃거나 이런 이 젊은 병사들, 북한군 병사들 16살에서 한 25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불만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김정일이 8월 21일 날 뭐 영웅 칭호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행사를 했는데, 이게 좀 사그라들질 않으니까 29일에 또 한 차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연회도 베풀고, 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파트를 근사하게 평양에다 지어가지고 그 전사자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눈 뜨면 자기 자식, 형제, 가족이 숨져 있는 거기를 보면서 추모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끔찍한 일 아닙니까? 평생 자기 자식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살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뭐 발상, 이런 게 저는 과연 북한 주민들의 이런 불만을 무마하는데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김정은도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체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북러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손을 떼는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000명 작년 10월 하순에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3,000명 추가로 올 초에 파견했는데, 그 뒤에 러시아의 특사가 와가지고 다시 병력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김정은이 보낸 건 1,000명의 공병과 5,000명 정도의 건설 노동자, 군인 신분이지만 건설 노동자, 이렇게 해서 전후 복구나 뭐 공병 지원 이런 쪽에 지금 맞춰지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전투병 파견, 이거는 결정적인 어떤 상황 변화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북한은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그동안 북한군 파병 병력 그 사령관 역할을 했던 게 김영복이라는 3스타였습니다. 북한 계급으로는 이제 상장인데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었는데 가가지고 이걸 총괄했어요. 근데 이 김영복이 평양으로 8월 달에 돌아와서 훈장을 받고 부총참모장에서 제1부총참모장으로 뭐 승진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 김영복이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김영복의 롤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어떤 총괄 임무가 아니라 한미합동훈련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이제는 평양의 총참모부에 근무하는 이런 병력 역할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됐고요. 이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전승절 그 열병식 퍼레이드도 보니까 김영복이가 다른 직함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라고 또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됐던 이 북한군 전 정찰총국장도 이번 열병식에 보니까 특수작전부대 제1부사령관 이런 직함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이 병력들을 지금 추가로 다시 전투병을 파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푸틴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더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되찾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푸틴이 전세를 잡아가는 휴전이나 종전 시에 많은 영토를 최대한 얻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입장에서는 북한 김정은은 뭐 나는 해줄 거 해줬어 이런 거고, 푸틴도 그래 북한군 너희는 뭐 여기까지 했어, 이제 전후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서로 사실상 이제 수습을 마무리하고 북러 밀착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리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징후가 김정은이 9월 3일 날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간 이후에 북중 관계의 복원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거, 여기서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새벽 3, 4시에 병원 시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민들의 생활, 특히 의료라든가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4시 이런 시각에 내가 이 병원을 방문했다 이런 거를 좀 드러내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사진을 보면 일부러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시계를 상당히 부각시켜요. 그리고 수술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 돌아보는 것도 수술 장비라든가 이런 건 갖춰져 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벽에 있는 시계에 뭐 4시 됐다 5시 됐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헬기장 돌아보는 때는 시계는 없지만 동이 터오는 이런 모습을 이제 비춰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김정은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야, 새벽 3시에 저 병원을 가가지고 해 뜰 때까지 6시 이때까지 3시간 4시간 우리 인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병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간부들을 데리고 저기를 갔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잠이 안 왔겠죠. 새벽잠이 뭐 없다고 북한도 얘기를 하고 주로 새벽에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밤잠을 잊고 인민을 위해 일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도 김정은이 이 평양 종합병원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하던 2020년 3월에 평양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을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서 첫 삽까지 떴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3월 달에 병원을 착공하면서 이 병원 오는 10월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까지 지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삼성병원이라든가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이런 서울의 유수의 1, 2, 3 병원과 맞먹는 규모예요. 이런 큰 병원을 지으면서 7개월 만에 지으라? 될 턱이 없죠. 병원 건물도 건물이지만 안에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걸 채워놓고 시운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무려 5년을 끌다가 이제 완공이 되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밤 시간까지 들려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의 수면장애를 보고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휴민트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해외 정보기관과의 어떤 협조망을 통해서 북한이 정식 교역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품 외에 북한 외교관들이나 상사 주재원, 특히 보면 해외 서방국가 동남아나 유럽 지역에 보면 이거는 외교관이나 상사원이 아니라 김정은 일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약간 특수요원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물품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을 그 현지의 정보기관들도 잘 파악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 협력 차원에서 제공을 받아서 이런 수면제가 들어갔네, 이런 약품이 들어갔네, 또 과거에 뭐 있었지 않습니까? 아기용 유모차가 들어갔다, 또 고급 분유가 들어갔다, 이유식이 들어갔다, 이러면 김씨 일가 중에서 누군가가 김여정이든 또 이설주건 누가, 아니면 현송월일 수도 있죠. 아기를 낳았구나, 이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울 나이가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감청을 통해서도 북한 내부의 인사들이 주고받는 아주 뭐 민감한 내용 군사사항이면은 비화폰을 쓴다거나 또 음어로 통신을 해서 잘 못 알아듣게 하겠지만 일상적인 대화 오가는 것들을 이제 감청을 해서 김정은의 어떤 근황, 또 긴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통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수면 장애로 인해서 김정은이 통치에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 매우 피곤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별 표정 없이 의자에 이렇게 몸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날 무슨 파티를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래서 상당히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걸을 수 없는 회의 자리니까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김정은이 이제 정상적인 그 상태가 아닐 때 어떤 그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뭐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정책 판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불면증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조금씩 갉아먹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전형적으로 이 밤잠을 못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뭐 고대 시대에도 보면은 자객들의 어떤 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자금성에 우리가 관광을 가봐도 그 앞에 있는 벽돌이나 이런 것들 땅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뭐 여러 겹으로 바닥을 다져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김정은도 아마 자기가 반대파에 의해서 숙청될 수 있는, 또 처형될 수 있는 이런 위기, 또 측근 중에 누가 정말 외부의 어떤 첩자 역할을 해가지고 제거될지도 모르는 부분, 또 가장 두려운 거는 미군의 어떤 특수전 전력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되거나 일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우려들, 우리로서는 뭐 북한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하는 김정은 입장에서, 또 방어해야 되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부들도 새벽 업무에 동원된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 간부들도 그렇지만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그날 표정을 보니까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오빠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12시 이제 뭐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씻고 자려고 그러는데 원수님께서 새벽 3시에 병원에 가실 예정입니다. 다들 집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물론 평양 뭐 좁고 교통 안 막히니까 금방 달려갈 수 있겠지만 이거 정말 뭐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김여정도 아마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차라리 초저녁부터 오늘 밤 늦게 아니면 새벽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모르지만 그날 상황, 이런 표정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다들 진짜 불려나온 것 같고 김정은이 뭐 비상을 걸어가지고 다 나온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허겁지겁 나와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간부들 입장에서는 좀 익숙한 패턴일 수도 있어요.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기에 보면 완전히 올빼미예요. 그래서 뭐 혁명 일화라고 북한에서는 많이 이제 이 우상화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죠. 어느 노동당 부서의 일꾼이 간부가 김정일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서류를 가져와라. 우리 장군님은 이 밤 아직도 잠을 못 이루면서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뭐 그 일꾼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새벽에 1~2시까지 노동당 사무실에서 어떤 간부가 일하고 있었는데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간 잘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김정일이 어느새 다녀갔는지 자신의 김정일의 잠바를 벗어가지고 자기를 덮어주고 갔더라. 원수님, 장군님. 이런 게 이제 북한의 익숙한 레퍼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잠을 잊지 않고 인민을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 이런 것들을 좀 선전하기 위한 뭐 하나의 클리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부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건강 이상설이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도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이제 우리 나이로 41살이에요. 사실 청년 지도자인데 자기에 대한 어떤 뭐 얼마 못 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내 체력이 이렇게밖에 안 돼, 외부에서 이렇게밖에 안 비춰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족력 부분이라든가 김정은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좀 심각합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1994년에 82세에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인 김정일도 똑같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69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 41살인데 벌써 15년 통치를 하고 있지만 집권 초인 30대 초에도 다리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온 적도 있어요. 아마 수술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얼굴이 뭐 붉어진다거나 북한 내부에서는 잘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갔을 때 보면은 숨을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로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좀 연설을 할 때 보면 긴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숨을 허덕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 뺨에 난 약간 뭐 우담바라 핀 것처럼 이렇게 좀 한 0.5cm 정도 되는 이런 뾰루지 같은 게 있거든요. 처음에 그게 한 2, 3년 전에 등장했을 때 저거 왜 제거 안 하지 이랬어요. 근데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 제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은데. 우리 쪽에 이제 피부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아마도 이게 제거하기 좀 힘든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제거할 텐데 뭐 안면 쪽에 근육 어떤 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지금 이 뒷목 쪽이 많이 이렇게 접히면서 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바로 목 뒷부분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서 나중에 큰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김일성을 이렇게 혹부리 영감 뭐 이렇게 좀 비하하는 이런 김일성과 관련한 이런 사진이나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이거는 좀 추정을 해보는 거지만 김정은이 왜 41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12살짜리 딸 주애를 내세워가지고 후계 작업을 저렇게 서두르고 있을까?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적어도 최소한 지금의 추세로 보면 20년은 통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주애가 한 20살 넘어서 그때 해도 10년 넘게 후계 수업을 시킬 수 있는데 왜 10대인 지금일까? 이거는 다른 원인이 좀 안 찾아지는 상황이라면 김정은 정말 자기만 알고 있는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어린 딸을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실 김정은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거에 그 미국의 한 보험사가 수명 예측 프로그램을 내놓은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의 건강 상태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예측을 내놓은 게 있는데 김정은의 그 예측 수명을 한 몇 년 전에 해놨던 게 그 당시에 이제 5, 6년 정도밖에 못 산다 이 정도 건강 상태면 이랬는데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김정은이 건강이 이렇게 심각하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뭐 내년에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을 여러 가지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이제 지대하게 쏠리다 보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갔을 때도 그렇고 9월 달에 전승절 행사 때문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자기가 거기서 뭐 배설하거나 아니면 땀을 닦건 뭐 휴지나 이런 것까지도 다 경호원들이 수거해 갔잖아요. 심지어 이제 뭐 그 조어대에 있는 갸오이타이의 그 영빈관에서 묵지 못한 게 뭐 홀대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거기에서 묵지 못하고 북한 대사관에서 묵은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배출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 건강이 체크되는 거. 우리도 건강검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그 제출하는 거를 통해서 건강을 이런 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또 한미 정보당국의 관심이 거기에 쏠릴 정도로 이런 김정은의 건강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두 가지 불안이죠. 김정은의 건강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스스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이 분들의 어떤 좀 불만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청년 세대들의 한류 영화 드라마에 대한 어떤 외부 사조가 이런 것 때문에 네팔에서 벌어졌듯이 SNS 차단하면서 네팔 사태에서 벌어졌던 어떤 청년들의 분노, 반발, 반정부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김정은으로서는 불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간 80주년 열병식에도 아주 특이한 부대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군복을 입지도 않고 그냥 청색 무슨 경비병 같은 이런 옷들을 입고 나왔는데 다 군견을 한 마리씩
세퍼드 군견을 한 마리씩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뭐 특수부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북한이 이걸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안전특수기동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안전특수기동대? 약간 특공대 형식이죠. 그러니까 군부대가 아니라 우리의 경찰격인 북한 사회안전부 산하의 기동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간판급 아나운서인 이춘희가 이 부대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의 안전을 해치는 불순한 기도와 행위를 맹렬한 추격전으로 진압 소탕하는 부대다. 무자비한 타격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북한의 지금 반체제, 반김정은 이런 기류들이 번지고 네팔에서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쪽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번지고 있으니까 노동당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체제 단속의 고삐 이런 것들을 좀 바짝 재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게 야, 저 북한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꽁꽁 숨겨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대를 드러내서 너희들 꼼짝 마. 정말 허튼 수작하면 무자비한 타격이 있을 거야 하고 경고를 하는 것 같고요. 김정은도 열병식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봤지만 사실 열병식 이틀 전에 노동당 창건 사적관이라는 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 권위에 훼손하는 행위를 색출 제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있는데요. 당 권위가 뭡니까? 이게 북한에서 김정은을 지칭하거든요. 김정은 스스로 야 나한테 대드는 애들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줄 수 없겠니?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군사 도발 뭐 이런 쪽의 행보로 나가는 부분이 가속화되겠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북한 체제를 단속하려는 이런 움직임 뭐 숙청바람이 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는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검증되고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검증된 정보와 북한 지식을 통해서 팩트 체킹된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